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예측들을 달리하는 게 있나 보죠. 트럼프를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런데 이번 트럼프는 정말 다른 게요. 슈퍼 트럼프다. 트럼프 2.0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거든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플러스, 미국 대선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식경제연구소의 박종훈 박사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박사님. 저는 요즘 미국 대선이 돌아가는 게 심상치 않아서 박사님 언제 오시나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얼마 전 있었던 TV 토론회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입지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즘 어떤 상황이시고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전망 좀 해주세요. 이게 경제가 영향을 받는 게 확실하게 보여진 게 바로 이 TV 토론이 있었을 때 미국의 국채 시장이잖아요. 네. 그때 이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아주 흥미로운 움직임을 보였는데 네. 이 대선 토론이 있기 직전까지만 해도 이게 물가가 좀 잡히는 신호도 나오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 발표 나오는 게 전부 다 네. 이 국채 시장에서 금리가 내려가는 쪽으로 지표가 나오니까 금리가 안정된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4.3대에서 4.2대로 내려왔는데 이 TV 토론이 거의 끝나갈 때 그때쯤 네. 아마도 이건 TV 토론의 영향이 아닌가 할 정도로 갑자기 국채 금리가 한 이틀 사이에 4.4까지 올랐었거든요. 야. 물론 이게 다시 4.3으로 안정되긴 했지만 그동안 나왔던 물가가 잡혀간다는 이 긍정적인 신호들 예. 이게 다 무시된 거잖아요. 왜 그러냐? 결국은 상쇄된 부분이 긍정적인 신호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게 거의 확실한 게 아니냐. 이런 신호가 국채 시장에는 안 좋은 시그널로 작동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정치가 이제 경제까지 흔들 수 있는 이런 상황에 와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어떤 논평을 봤더니 바이든 대통령의 그 TV 토론회 이후 연준의 발언 기조라든가 이런 것도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던데 실제 연준도 변화가 있었나요? 연준도요. 지금 아무래도 이 정치 문제 완전히 독립돼서 움직인다고 자기들은 주장하지만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여러 가지 기조들이 바뀌고 있는데 일단 말이죠. 일단 어제 이제 FOMC 관련해서 이제 시사를 좀 한 부분이 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이 예. 뭔가 금리 인하를 좀 그래도 진짜 할 거 아니냐 이런 시장의 긍정적인 시그널과 함께 또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조금 더 비둘기가 됐다 이런 시그널도 줬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 지금 현재 정치가 자꾸만 혼란하니까 시장을 안심시키려는 그런 모습을 파월이 보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연준까지도 결국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이 정치 상황이 앞으로도 미국 경제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요즘 미국이 뭐 물가는 아직 잡힌 건 아니지만 다른 경기와 관련된 여러 지표들, 뭐 종합주가지수 포함해서 다 좋잖아요. 네. 그런데 약간 연로하신 대통령께서 말실수 몇 번 했다는 걸로 이렇게까지 흔들어댈 일인가? 다른 요인들은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경제 쪽으로 계속 하다 보면 네. 이게 말실수가 그렇게 큰가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대통령이 뭐 굉장히 큰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부정을 저질러도 재선에 성공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대표적인 게 바로 클린턴 전 대통령이잖아요. 예, 예. 그 당시에 루인스키 사태가 네. 그렇게 심각했는데도 불구하고 탄핵 얘기도 나왔었단 말이죠. 예. 너무너무 심각해서. 근데 막 재선도 하고 또 굉장히 끝까지 잘 나갔죠. 사실은 저는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건 결국 경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대통령 재임 시기별 물가 상승률을 보면 예. 이걸 확연하게 알 수 있는데 사실 이 물가 상승률 바이든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역대 2차 대전 이후에 대통령 13명 중에 바이든이 3등으로 나쁩니다. 1등으로 가장 나빴던 건 예. 카터 대통령. 예.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잘했다는 평가도 많이 받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터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연평균 물가 상승률이 9.9%였어요. 이야. 그러니 인기가 뚝 떨어져서 당연히 재선을 못했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빴던 대통령이 포드 대통령인데 포드 대통령 때는 재임 기간 내내 8%였습니다. 예. 당연히 재선을 못했습니다. 자, 그럼 3등이 바이든 대통령인데 네. 바이든 대통령 때 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5.7%거든요. 자,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닉슨이 4등입니다. 네. 사실 이 모든 걸 경제로 해석하는 건 좀 오버하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네.
닉슨의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졌을 때 사람들의 분노가 밑에 깔려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아니 물가도 못 잡고 이게 도대체 뭐야라는 게 깔려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화이트게이트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현재 뭐 TV 토론을 못해서만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졌냐? 그게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경제 때문에 지금 약간 불만이 좀 있었던 상황에서 토론도 저렇게 못해? 야 그러면 뭐 내가 계속 지지를 할 이유가 있는가? 이렇게 좀 더 경제적인 측면이 밑바닥에 좀 깔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궁금합니다. 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토론했던 그 내용들을 보고 미 국채 시장이 흔들렸고 다른 시장의 반응들이 바뀌었다라는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장이 전망할 때는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국채 흐름이 바뀔 거고 뭐 물가 흐름도 바뀌고 뭐 종합주가지수도 바꾸고 뭐 이런 예측들을 달리하는 게 있나 보죠? 네. 트럼프를 우리가 한번 겪어봤잖아요. 예. 근데 뭐 저번 트럼프 때 뭐 그렇게까지 큰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국채 시장이 갑자기 발작이라고 할 만큼 정말 큰 변화가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이번에 트럼프에 대해서 슈퍼 트럼프다 예. 또는 트럼프 2.0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거든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처음으로 대통령을 했을 때 첫 2년 동안에는 공화당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화당의 상원의원, 뭐 하원의원 중에서 트럼프한테 대놓고 대드는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 이제 끝까지 그런 경우에 뒤끝이 약간 있으신 분이라 네. 그런 상원이나 이런 의원들이 사실 이제 중간 선거 때 지지율이 좀 안 좋아서 좀 유세를 좀 와달라 했을 때 절대 안 갔어요. 트럼프가.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이 좀 약간 전반기에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한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다 쥐고 있었는데 공화당에서 말을 잘 안 듣다 보니까 트럼프가 하고 싶은 정책 중에 제가 보기에는 공화당에 강령하고 맞는 것만 좀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급 효과라는 게 한 절반도 안 됐습니다. 네. 근데 이제 트럼프의 이제 후반기 2년은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 이 과정에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당정이 삐걱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중간 선거에서 하원 선거에서 졌단 말입니다. 근데 하원이라는 곳이 딴 것보다도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게 세금과 예산과 관련된 그런 권한이다 보니까 예. 하원이 민주당한테 장악당한 다음에 또 역시 트럼프가 파워가 확 줄었죠. 예. 그래서 4년 내내 트럼프가 하고 싶은 걸 100% 했느냐? 못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 트럼프는 정말 다른 게요. 예. 이번에는 만약에 바이든이 계속해서 사퇴를 하지 않고 정치적 지형 변화가 없다면 아마도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상당수가 투표장에 아예 안 갈 겁니다. 그러면 상원도 하원도 동시에 다 장악하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공화당을 100% 장악한 그런 트럼프잖아요. 그래서 슈퍼 트럼프. 예. 그리고 버전 2.0의 트럼프는 그 전의 트럼프보다 정말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전의 정책 기조하고 완전히 다른 트럼프표 정책을 100%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야 이거 금융시장이 그럼 트럼프 2.0은 도대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자체가 약간 우려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했던 대학 교수 16명이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인플레이션이 재점화할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우려를 했다는 건데 도대체 트럼프의 어떤 정책 기조나 어떤 경제적 성향이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될 거를 우려할 수준까지 얘기가 나오는 건가요? 네, 일단 이 16명 중에서 대단한 분들이 정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서한 자체는 너무 간단해서 일단 네. 서한만 설명드리면 트럼프가 재정적으로 무책임한 예산으로 인플레이션을 재점화할 것이다. 그 중에 하나로 이 재정적으로 아무래도 세금을 감세해 주는 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냐. 서한은 굉장히 간단한데 네. 제가 좀 해석을 해보자면 재정 지출은 줄이지 않고 감세를 계속하면 사람들이 여윳돈이 더 많이 생기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 인플레이션이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닌가를 걱정한 것 같고요. 예. 가장 주된 건 중국에 대해서 이 수입품 최소 60% 관세를 때리겠다. 여기다가 동맹국까지 다 포함해서 보편적으로 모든 국가한테 10% 관세를 때리겠다. 네. 이 부분이 가장 문제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자, 이러고 딱 끝나버리니까 네. 이 서한만 보면 아니 관세 때리는 게 뭐가 문제라서 아니 중국에 대해서는 좀 무역 제재도 하고 어차피 패권 전쟁인데 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스티글리츠가 이걸 다 주도했거든요. 예. 어떤 논리를 갖고 계시냐? 자,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60% 관세. 아, 좋아. 그렇게 물릴 수 있지. 근데 원래 관세를 이렇게 때렸을 때 다른 수입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다면 미국의 물가는 오르지 않고 중국한테만 타격을 줄 수 있을 거야. 근데 문제점은 중국이란 나라가 지금 현재 완전 세계의 공장인 상황에서 지금 잘 보시면 이 미국의 언론들이 유럽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유럽이 전기차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 뭐 좀 최소 20%에서 뭐 많게는 40%대까지 물린다 하더라도 네.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계속 늘어날 것이다. 왜? 너희들의 그런 지금 현재 생산 단가로는 중국하고 상대가 안 돼. 네. 너는 게임이 안 되거든. 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예. 지금 세계의 공장이란 측면에서 중국을 대체할 만한 나라가 없다 보니 스티글리츠는 뭐라고 걱정하냐 하면 예. 이 60% 관세를 부과해도 중국으로부터 수입선을 바꾸는 정도까지 가려면 몇 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트럼프 임기 동안은 어쨌든 인플레가 올 수밖에 없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예. 두 번째 스티글리츠가 걱정하는 건 뭐냐? 만약에 미국만 60% 관세를 부과하고 다른 나라들이 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예. 뭐 우리나라나 뭐 아니면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가 관세를 부과하는데 꺼려할 수도 있잖아요. 예. 보복을 당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이건 중국한테 타격은 주지 못하고 결국은 이 우리가 원하는 패권 전쟁에서 승리는 못 가져온 상태에서 우리 미국의 물가만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거고 여기에 또 피터슨 경제연구소에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 만약에 이 트럼프의 관세안이 모두 다 실현된다 그러면 미국 중산층 가정 지출이 한 해 동안 $1,700가 더 늘어날 정도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쪽은 그래도 좀 이제 우파는 아니거든요. 근데 네. 우파 단체가 더 세게 말합니다. 미국 행동 포럼 같은 경우에는 10% 보편 관세를 만약에 부과한다 그러면 이것 자체로 미국 가정들은 한 해 동안 $2,350의 지출이 늘어나고 중국산에 대해서 60% 관세를 추가로 매기면 여기에 $1,950가 더 들어가니까 만약에 트럼프 표 관세가 다 통과되면 $4,000 이상 우리 미국 국민들의 지출이 늘어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파 쪽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걸 아마도 16명의 경제학자들이 걱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순수성이 약간은 의심받고 있어요. 이 왜요? 16명 중에 딱 한 명이 문제인데 예. 제가 보기엔 에컬로프거든요. 예. 에컬로프는 지금 현재 미국 옐런 재무부 장관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걸 딱 역이용해서 야 이거 뭐 이거 지금 정치적으로 이거 좀 중립적인 거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이 선거 관리단 쪽에서는 야 이 노벨 경제학상 믿을 수 없고 내가 보기에는 우리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인들한테 정말 주머니에 돈을 꽂아줬던 걸 미국인들이 잘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들의 이 현학적인 말보다 우리가 꽂아준 돈이 더 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렇게 캠프에서 말할 수 있는 제가 보기엔 에컬로프는 여기 안 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약간 듭니다. 만약에 이분들의 발언이 뭐 맞다고 한다면 물가 좀처럼 잡히기 어려워 보이고 그럼 금리 당분간 더 파격적인 인하는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자연스럽게 소비 위축되고 정책이 기조가 트럼프형으로 바뀌어버리면 외국 기업들 투자했던 것들 올 스톱될 가능성도 많고 그럼 세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이 많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라고 언급을 하나요 주로?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요. 일단 물가를 올려놓은 건 내가 아니다. 네. 나 때는 물가가 1.9%밖에 안 올랐는데 바이든 때 5.7%가 올랐으니까 내 잘못이 전혀 없는 거고 바이든이 경제를 망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물가를 자극하는 것보다 지금 현재 국채 시장이 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또 천문학적인 감세를 주장하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네. 자,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시작된 여러 가지 감세안들이 전부 다 시한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25년에 끝나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 감세안을 다 연장을 한단 말이죠.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자,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 현재 재정 적자 폭이 얼마냐? 2023년에 GDP 대비 마이너스 6.2%였는데요. 예. 이게 얼마나 큰 거냐? 2차 대전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코로나 위기 이런 위기 때를 빼놓으면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하거든요. 거기보다 더 문제는 뭐냐? 2024년에 이건 전에 제가 한번 이 손경제에 나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 옐런 재무부 장관이 지금 시장에다가 돈이란 돈은 다 뿌리고 있다. 예. 왜? 막판에 주가가 올라야 바이든 대통령이 그나마 역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이렇게 돈을 많이 뿌리는데 이걸 전부 다 재정 적자로 뿌리다 보니까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 폭이 마이너스 7%. 이야. 아, 이게 정말 심각한 게 왜 심각하냐? 예. 자, 지금 미국 경제는 이보다 좋을 수 없다. 더할 나위 없어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런데 마이너스 7%라는 게 문제입니다. 왜냐? 코로나 때는 뭐 마이너스 15%였지만 그때 왜 그랬냐? 적자가 많은 것보다도 GDP가 완전히 쪼그라들어서 막 10% 이렇게 막 줄어드니까 네. 이 분모가 줄어든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GDP가 막 날이면 날마다 올라가서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다니 하고 정말 깜짝깜짝 놀랄 정도잖아요.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올해 마이너스 7%까지 이렇게 굉장히 심할 거다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기에다가 진짜 바이든이 뭐 예를 들어 한 장 냈다 그러면 한 장 받고 한 장 더 이런 식으로 네. 여기다가 더 심한 감세안을 내놨는데 미국에서 최근에 팁플레이션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떤 공약을 내놨냐? 앞으로 팁으로 올린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 이야. 이런 식으로 온갖 소득세를 뭐 철폐하거나 또 감세하는 그런 안들을 내놨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시장에서 뭐라고 생각하냐? 야, 이거 아무래도 트럼프가 되면은 적자 폭이 더 늘어나겠네 했는데 또 여기다 불을 질렀어요. 예. 미 의회 예산처에서 뭐라 그랬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4년 동안 트럼프 때 5조 달러의 재정 적자가 더 늘어난다. 야. 이 5조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인플레이션을 이렇게 심하게 겪었는데 예. 미국의 연준이 그때 당시에 양적 완화로 풀었던 돈이 한 5조 달러거든요. 예. 5조 달러를 풀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는데 근데 트럼프 때 이 세금 감면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5조 달러 적자다. 그러니까 다들 이제 야,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거는 진짜 국채 발행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반론을 하죠. 아니야. 이렇게 감세를 해주면 경제가 좋아져서 세금이 더 많이 거친다니까? 아. 나만 대통령이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내가 감세해줘서 이런 식으로 팁에다가 전부 다 면세 처리해주고 그러면 경제가 더 활성화되면서 이 사람들이 소비할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은 미국 경제가 더 좋아져서 이 모든 감세로 인한 것은 결국 상쇄된다. 세금이 더 많이 거쳐서 상쇄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첨예하게 지금 대립 구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이 미국 대선. 이 미국 대선의 남은 변수들은 주로 뭘로 꼽으세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변수는 바이든이 완주를 할 것이냐 그렇죠. 못할 것이냐.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를 할 가능성은 60%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예. 후보 교체를 한 40% 그런 보도가 있던데 그만큼 완주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야, 이게 도대체 누구로 대치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는데요. 네. 미셸 오바마는 민주당 사람들한테는 꿈의 후보죠.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하면 미셸 오바마가 이 트럼프를 이기는 것처럼 나오니까. 근데 지금까지 현실 정치에 있지 않았던 미셸 오바마가 갑자기 등장한다는 거 얘기도 안 될 뿐더러 더 큰 문제는 대선 자금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민주당 후보를 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미셸 오바마로 바꿔버린다. 그러면 이미 이 대선 캠프가 모아놓은 3,500억 원의 자금은 완전히 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미국 정치라는 게 마지막 가서 캠페인하고 이런 돈들이 진짜 많이 들거든요. 예. 결국은 이 광고비를 얼마나 집행하고 또 캠페인을 얼마나 하느냐가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3,500억 원을 쓸 수 없게 되면 미셸 오바마가 등장한다고 해서 이기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제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 정치 후원 자금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준 게 아니라 그냥 바이든에게 준 거예요? 그렇죠. 아. 그래서 부통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까지는 쓸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미셸 오바마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면 새로 모금을 해야 돼요. 아. 그럼 남은 시간 동안에 이 모금이 되겠느냐? 근데 더군다나 미국처럼 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선거에서 네. 막판에 결국 다른 후보 얼마든지 까는 그런 캠페인 영상도 만들 수 있는 이런 나라에서 그 영상 하나가 정말 중요한데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죠. 예. 자, 근데 그럼 카말라 해리스가 과연 대안이냐에서 CNN이 처음에 이 대선 토론 끝나자마자 다음 날에 예. 이제 정말 급하게 여론조사를 한 거예요. 예. 왜 그러냐? 바이든이 완전히 참패하는 걸로 나오니까 자, 해리스로 바꿔보자. 그랬더니 좀 비슷하게 나왔어요. CNN에서 바로 직후에 나온 건 트럼프가 47,
해리스가 45로 2%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는 걸로 나왔거든요. 같은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은 6%포인트 차이가 나니까 야 해리스로 바꾸자 이렇게 민주당 진영에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한 일주일 뒤에 한 여론조사를 보면 해리스가 바이든보다 훨씬 더 참패하는 걸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데일리 메일 같은 경우에 7월 5일자인데 트럼프가 49, 해리스가 38. 완전히 뚝 떨어졌죠. 그렇군요. 자,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느냐? 물론 이제 저도 추측입니다만 사실은 이 해리스가 미국 사람들이 정치에 우리나라만큼 관심 없잖아요. 예. 정치 고관여층의 인구 비중은 대한민국이 최고일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유튜버에 그렇게 구독자가 그렇죠. 많고 조회수도 많고. 근데 미국 사람들이 해리스가 누군지 잘 모르던 사람이 거의 태반이었는데 해리스가 막 주목을 받기 시작하니까 해리스 관련 보도들이 많이 나왔고 또 트럼프가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이 해리스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는 그런 SNS나 아니면 홍보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걸로 지지에 영향 받은 거군요.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해리스가 이 출세하기 전에 29살 때 60살이었던 윌리 브라운이라는 정치인하고 사실 교제를 했는데 예. 윌리 브라운은 유부남이었어요. 그러니까 60살의 유부남과 29살의 해리스가 서로 사귄 것은 어느 정도 이거는 뭐 팩트입니다. 네. 다만 별거를 10년째 하고 있었다는 게 이쪽 해리스에서 해명하는 해명인데 네. 문제는 이게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예. 아이고 이건 박고도 비슷하겠는데 이 출세 과정에서 브라운이 계속해서 이 젊은 검사를 계속 출세시키는 게 뭐냐? 네. 브라운이 요직에 계속 꽂아놨다는 게 알려지면서 그만 지금 현재는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냥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완주를 못하게 되면 유력한 대항마 중에 하나가 힐러리 클린턴도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미셸 오바마랑 비슷한 상황이겠네요. 네. 그런데 민주당 사람들도 답답하잖아요. 예. 그래서 방법을 찾으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그렇잖아요. 뭐 영화 대사에도 있지만 우리는 길을 찾을 것이다. 늘 그렇듯이 예. 민주당 지지자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억만장자 투자자 노보그라츠가 예. 사실 첫 번째 공을 띄웠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차세대 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제3자가 관리하는 에스크로 펀드를 조성을 한 다음에 이건 바이든은 못 쓰게 해요. 넌 쓰지 마. 네가 사퇴를 하면 그러면 이 자금이 살아나는 건데 이걸 1억 달러를 모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면 이 1억 달러는 앞으로 바이든을 대체할 만한 아까 말씀하신 힐러리 클린턴이라든가 미셸 오바마 같은 사람들이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면 이 모금한 펀드를 그 대선 후보한테 주겠다는 거죠. 이렇게 모금을 미리 해놓는 이유가 뭐냐. 만약에 지금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근데 모금이 안 돼요. 저쪽은 3,500억인데 이건 못 써. 근데 이 겁이 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미리 모아둔 1억 달러,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00억 원 있다 그러면 힐러리나 아니면 미셸 같은 사람들이 한번 해볼까? 이 대선 자금이 이 정도 있으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도록 민주당에서 움직였고 만약에 이 펀드는 다 모금이 됐고 바이든이 끝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이 돈은 끝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사용하지 못하고 이거는 민주당의 당원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번에 노보그라츠가 만든 이 차세대 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물밑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에서 과연 누가 이 민주당 후보가 될 것인가는 조금 미정인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는 우리 경제에도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트럼프는 대놓고 우방국에도 관세 부과하겠다, 인상하겠다 이런 입장들인데 우리 기업들에게 미칠 영향은 가장 직접적으로는 어디부터 받게 될까요? 일단 좀 좋은 얘기부터 해볼게요. 네. 우리 기업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인데 예. 우리나라 언론들이 저는 오보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유세를 할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하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 보도가 됐습니다. 예. 제가 진짜 그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연설을 봤거든요. 예. 아니 그 연설 내내 아무데도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라든가 아니면 전기차 보조금을 폐기하겠다는 말이 없습니다. 예. 근데 우리나라의 한 통신사가 그걸 오역을 했고 이걸 전부 다 따랐으면서 트럼프가 되면은 앞으로 전기차 관세는 폐지되는구나. 야, 이게 진짜 전기차 보조금은 폐지되는구나. 이걸 모두가 다 따라 쓰는 바람에 예.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그 당시에 했던 정확한 말은 뭐냐 하면 예. 이제 캘리포니아 주나 이런 주는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전기차 의무화 비율을 만들어 놓고
그 전기차 의무화 비율을 지키지 못하면 내연기관차를 더 못 팔게 만들었어요. 예. 이런 의무화 비율이 있고 바이든 대통령도 심지어 이게 전국적으로 미국 이 연방 차원에서 그런 규제를 또 했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게 말이 되냐. 소비자가 내연기관을 사고 싶으면 내연기관, 전기차를 사고 싶으면 전기차를 사도록 이런 규제는 철폐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갑자기 전기차 보조금 폐지로 둔갑이 돼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전기차 보조금 폐지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만약에 전기차 보조금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게 공약이라면 일론 머스크가 최근 들어서 트럼프 후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잖아요. 예. 그럼 일론 머스크한테 가장 타격을 주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데가 어디냐? 바로 선벨트라 그래서 뭐 텍사스, 플로리다 이런 데거든요. 예. 그런데 이 텍사스, 플로리다가 최근에 이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갑자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야 태양광 트럼프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 이 자기 지지층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트럼프가 한 말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무조건 미국인들은 값싼 에너지를 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거든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 단가가 더 쌀까요? 아니면 원전 발전 단가가 더 쌀까요? 태양광 아닐까요? 태양광입니다. 예. 우리 한국은 태양광이 좀 더 비싸요. 예. 우리는 사계절 있고 땅값이 비싸니까 그런데 예. 미국은 땅값도 싸죠. 그다음에 사막지대 잔뜩 있죠. 그래서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전의 한 3분의 2가 안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지금 선언한 공약대로라면 태양광을 폐지하고 뭐 원전으로 간다든가 뭐 아니면 화석 에너지로 간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값싼 에너지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많은 산업 분야가 들어있고 투자하신 분들 많은데 적어도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이 부분이 완전히 철폐되고 그리고 과거로 완전히 돌아갈 것이냐에서는 자기의 지지자들 그리고 모든 경제 상황 때문에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각에서는 또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물론 선벨트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이 있긴 하나 거기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지지층이니 본인들이 다소 거기에 외국 기업들 유치하는 거에 반하는 공약을 해도 나를 지지해 줄 게 뻔하고 대신 트럼프 선거 캠프에 지원하는 선거 자금은 흔히 말해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한 특히 거기다가 셰일 그 기반 회사들도 자금을 많이 주니 그들을 생각해서 뭔가 IRA법의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완급 조정은 좀 일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도 있던데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러니까 IRA 폐기 이런 거는 제가 보기 쉽게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럼프의 정책은 전부 다 뭐냐? 선택권을 강화해 주겠다. 네. 그러니까 내연기관을 사고 싶으면 내연기관 사게 하고 전기차를 사고 싶으면 전기차를 사고 그리고 무조건 값싼 에너지면 태양광을 쓰든 원전을 쓰든 무슨 상관이야? 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장이 스스로 이 효율적인 부분이 생겼을 때 그거를 막지는 않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고 IRA는 이게 법안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폐기를 한다든가 이런 정도로 극단적인 어렵다. 다만 트럼프는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 당연히 바이든이 강제로 지금 이제 신재생에너지로 끌고 가려던 예. 그런 부분들은 다 사라질 가능성이 조금 있는 거죠. 그렇군요. 달러 기조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항상 주장하잖아요. 예. 나는 말이야 대통령만 되면 반드시 약달러를 갖고 올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예. 심지어 플라자 합의 한번 뭐 이제 역으로 해서 뭐 이런 뭐 한다든가 뭐 플라자 합의를 뭐 다시 부활시킨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오해가 있는 게 저는 트럼프가 모든 정책의 패키지를 다 모아보면 앞으로 약달러를 이끌 만한 정책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일단 트럼프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자, 합법 이민자, 불법 이민자가 다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댓글에 트럼프는 합법 이민자를 막은 적이 없다라고 댓글을 다신 분들이 있어서 네.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직전인 2016년에 예. 미국의 합법 이민자의 이 순 이민자 수, 넷 마이그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건 127만 명이었어요. 예. 근데 트럼프가 물러날 때인 2021년에는 이 숫자가 35만 명으로 줄었습니다. 오. 그러니까 뭐 거의 100만 명 가까이 줄어든 거잖아요. 예. 그리고 불법 이민자도 엄청 막아서
적어도 한 해에 100만 명씩은 줄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저는 불법 이민자는 아주 철저하게 단속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예. 합법 이민자는 요즘에 조금은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대학 졸업자는 받아주겠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전 임기 때 합법 이민자를 막았던 걸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양쪽 다 막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자, 이런 과정에서 인건비 상승 오죠. 그다음에 트럼프가 공약을 다 지킬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두 가지 공약은 꼭 지킬 것 같은데요. 하나가 관세 공약은 예. 지킬 것 같아요. 그다음에 감세하겠다는 공약도 지킬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책들이 전부 다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을 불러오게 되고, 예.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나라 외환 시장이 자꾸만 흔들면서 환율이 들썩거리는 이유가 미국의 국채 금리는 지금 4.3인데 우리나라 국채 금리는 한 3%대 초반이니까 아니 1% 포인트 더 주는 미국 국채 사지 왜 한국 국채 사는 거야? 그렇죠. 이러면서 자꾸만 달러 수요가 높아지는데 이걸 억지로 지금 외환 당국이 막고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이런 상황이 저는 트럼프가 됐을 때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달러가 올 것이다 라는 전망은 쉽게 하기가 어려워요. 이 정책들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이거는 강달러로 전부 다 가는 정책인데 이걸 트럼프가 갖고 있는 정치력만으로 옛날에 플라자 합의 때처럼 야, 너 환율 뭐 마음대로 이렇게 바꿔 하는 게 옛날에는 독일이나 일본이 비교적 잘 살았기 때문에 네. 할 수 있었지만 지금 독일이나 일본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뭔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정치적인 이유로 뭘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경제적인 모든 요소는 약달러가 아닌 현재의 달러 가치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달러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한번 우리 출연해 주셨을 때도 말씀 주셨던 엔화 약세. 네. 이 엔화 약세의 기조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돼도 강달러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 주셨으니까 어찌 보면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일본의 선택이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야, 국채 팔고 지금 엔화 시장에 좀 개입을 해. 너희들 갖고 있는 달러 많잖아. 야, 엔화가 1달러에 161엔인데 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합니다. 반대로.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에도 2016년에도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연준한테 야, 연준 너희들 말이야. 금리 안 올리고 뭐 하는 거야? 금리 이렇게 안 올리고 자꾸만 금리 낮추는 건 말이야. 네가 지금 민주당 편을 드는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금리 올리라고 막 난리 치다가 네. 대통령이 본인이 된 다음엔 너 왜 금리 안 낮춰? 뭐 이렇게 왜 올리는 거야? 예. 빨리 낮춰. 이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래서 엔화에 대해서도 아주 묘한 상황이 저는 될 거라고 보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 일본의 고민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하고 똑같을 거예요. 지금의 바이든 대통령과 똑같은 상황이 될 텐데 이제 만약에 일본 은행이 이 달러를 팔고 이 엔화 강세를 유도하려 그러면 결국은 미국 국채를 팔아야 되는데 예. 트럼프 임기 때 미국 국채를 판다? 그럼 미국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감히 말이야 내 허락 없이 지금 미국 국채 팔려 그런다고? 너 안 돼. 너 그러면 너 앞으로 불이익 줄 거야.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됐을 때 일본이 결코 편하지 않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 생각도 갑자기 다시 떠오르는데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일본에 방문했을 때 그때 의전했었을 때 같이 골프 치다가 벙커에 빠져서 뒹굴었던 맞습니다. 적도 있잖아요. 네. 나름대로 외국 국가 수반에게 트럼프가 굉장히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어떤 분위기를 많이 연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짐작도 했었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중국 생각도 나네요. 그 시진핑 주석이 주머니에 손 넣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쳐다보니까 주머니에 손 빼는 모습이 있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중국 입장을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보다 더 무섭다는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던 게 원래 관세라든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경제에서 룰로 활용하는 원래 무기였는데 IRA 입법은 제가 듣도 보도 못한 거였어요. 공장을 무조건 일로 이전해. 그리고 밸류체인에서 어느 나라 원산지는 무조건 쓰지 마. 어떻게 보면 룰에서 벗어나는 더 고압적인 형태로 중국을 배제하는 기조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와서 봤을 땐 중국 입장에선 야 바이든이 트럼프보다 더하다. 왜냐하면 관세도 낮춘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누굴 더 지금 선호할까요? 야, 중국 입장에서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버전 1.0 예. 첫 번째 임기 때만 놓고 보면 트럼프가 좀 더 상대하기 쉬운 건 맞거든요. 예.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관세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훨씬 더 무서운 무기인 IRA법뿐만 네. 아니라 기술로 공격을 해서 그동안 중국을 상당히 곤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과거의 트럼프와 현재의 바이든을 비교하면 그 말씀이 정말 맞는데 이제 문제점은 하나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냐면 예. 유럽하고의 관계 그리고 러시아하고 관계에서 복합적인 아주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어내야 되거든요. 예. 자,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나토를 탈퇴하겠다고 또 협박을 하면서 나토한테 분담금 올려라 이런 얘기 할 거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 그만두겠다. 너희들이 직접 지원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 사이가 갈라지는 건 분명히 중국한테 기여가 되니까 야 트럼프가 되는 게 좀 낫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에 종식되게 되면 이게 우크라이나 분들한테는 좀 안 된 얘기긴 하지만 사실 과거에 우리가 핑퐁 외교라 그래서 이 탁구로 외교를 했을 때 기억나시잖아요. 네. 닉슨 대통령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외교 원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련하고 중국이 일종의 하나의 경제권이 되놓으니까 미국이 이 경제권을 깨기가 너무 어려워서 소련하고 중국을 갈라놨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한테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식량 자급률이 100%가 아니다. 물론 중국은 100%라고 주장합니다. 네. 근데 서방에서 수출량, 수입량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에게 76%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식량 자급 안 되니까 그럼 어디서 농사를 짓냐? 최근에 중국 사람들이 시베리아 가서 예. 농사 짓고 이 농산물 갖고 들어오거든요. 네. 자, 이렇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밀착돼 있으면 식량 문제가 좀 해결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석유 문제인데 네. 석유의 중국 자급률이 29%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예. 최고로 쳐도. 예. 그러면 나머지를 수입해야 되는데 자, 지금 만약에 러시아하고 중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처럼 움직인다 그러면 이걸 깨기가 정말 힘들죠. 예. 근데 만약에 둘을 갈라놓으면 에너지하고 식량 문제에서 중국이 강대국의 여건을 갖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 다음에 과연 푸틴 대통령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사이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예. 여기서 만약에 관계 개선이 일어난다면 저는 푸틴의 최근의 행보를 볼 때 아주 재밌는 일이 있거든요. 예. 자, 푸틴이 지금 방문을 북한하고 베트남을 했습니다. 예. 이 방문을 하자마자 중국이 취한 조치가 뭐냐? 네. 북한하고 베트남한테 아주 강력한 보복을 했어요. 예. 베트남한테는 베트남이 최근에 키우고 있는 두리안 이 수입 금지를 해버렸고요. 북한은 북한의 이제 이주 노동자들이 다 어디가 있냐? 중국에 가 있는데 예. 이 벌어들이는 돈이 한 해에 1조 원 정도 됩니다. 이 중국하고 북한 사이에서 북한 정도로 외화벌이가 힘든 나라에서 1조 원 정도면 어마어마한데 네. 지금 중국에서 야, 너 감히 푸틴이랑 만났어? 이 우리나라에 있는 북한 이 근로자들 다 북한으로 돌아가 이래 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지금 중국도 두려워하는 게 뭐냐? 혹시라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돼서 이 러시아하고 미국하고의 관계가 개선되는 경향이 보이게 되면 지금까지 푸틴 대통령은 얼마나 화나 있을까요? 네. 중국 갔을 때마다 진짜 거의 그야말로 좀 속된 표현으로 좀 바지가랑이를 잡은 그런 느낌인데 근데 그때마다 거꾸로 시진핑 주석은 어떻게 했느냐? 뭐 파워 오브 시베리아 2 만든다 그럴 때 웃기지 마, 나 그런 거 만들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고압적으로 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은 기회만 있으면 서방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 특히 유럽하고는 정말 잡을 수 없지만 네. 미국하고는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봤을 땐 이게 정말 너무 복잡해서 야, 이게 유럽만 생각해서는 미국과 유럽 사이가 갈라지니까 트럼프가 좋은 것 같은데 예. 이게 자기들도 갈라지게 생겼으니까 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버전 2.0은 우리한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진짜 반반이구나. 아유, 누가 돼도 모르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좀 머리가 아픕니다. 네. 요즘 그 어느 때보다도 미국 증시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미국 증시 투자를 많이 늘리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다시 당선됐었을 때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다시 당선됐었을 때 미 증시에는 각각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이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이제 당선이 될 경우,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요, 이 기업들한테 유리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기업들한테. 예.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미국에서는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처음에 4년 동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을 못하죠. 왜? 예. 재선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주가가 계속 좋아야만 자기 자신이 재선이 되니까 주가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나쁘게 줄 것은 정책을 다 숨겨놓고 있다가 나중에 재선에 성공했을 때 그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러면 미국 정부가 지금 법무부 특히 자꾸만 뭐 나올 때마다 어도비 같은 회사한테 야, 너 반독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얘기를 걸잖아요. 네. 애플 너도 반독점 같아. 예. 이런 식으로 자꾸 빅테크 기업들한테 카드를 반짝거리고 있지만 이 카드를 직접 적용해서 막 조사에 나서고 이런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바이든 행정부가 재선할 때까지는 이걸 건드려서 좋을 게 없거든요. 근데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상 지금처럼 빅테크가 모든 부가가치의 파이를 다 가져가고 지금 소상공인 미국도 똑같잖아요. 다 무너지고 이런 네. 상황이 결코 바이든 행정부로 볼 때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가만 그냥 순수하게 놓고 봤을 때 네. 그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됐을 때는 이 본연의 정책들이 나오면서 주가에 그렇게 유리한 정책들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됐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정책을 휘두른다.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진짜 임기 내내 기업한테 유리한 정책만 모아서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대통령 되면 법인세 왕창 깎아주겠다. 뭐 온갖 정책들을 다 내놓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자, 이것만 봐서는 이번에도 주가에 굉장히 유리한 정책들을 다 쏟아낼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첫 번째 임기 때랑 조금 다른 점은 그때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는 재정 적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진짜 마냥 주가에 유리하겠느냐에서는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좀 이게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얘기,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마도 대통령이 바뀌고 난 다음에 누가 되든 지금의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기 힘든데 바이든이 조금 더 불리하고 트럼프는 그래도 조금 더 유지하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말 자기가 공약한 모든 정책을 다 쏟아내면 네. 이건 달러 강세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부작용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 부작용이 진짜로 시장에 본격적으로 작동되게 되면 초반에는 이제 법인세 깎아준다 그러면서 오르겠지만 이 임기 이제 한 뭐 2년 차 이렇게 가면서는 악영향이 점점 더 강하게 시장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오늘 진짜 미 대선이라는 이게 지금 어떻게 정리될지도 모르는 난수표 같은 것들이 그래도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오늘 정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저에게는 됐는데 많은 청취자분들께도 그런 시간이 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박종훈 박사님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